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최강기입니다. 오늘 그 시사인 이번호에 실린 기사를 시사인 기자들의 시선으로 골라봤죠. 그 기사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뉴스픽 코너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기자분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캔디 기자였다가 삐삐 기자였다가 키다리 기자였다가 별명 부자, 이제는 누가 뭐래도 든든한 고정 출연 에이스석에 앉아있는 김연희 기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연희입니다. 네. 원래 이제 김연희 기자가 늘 세 번째 소개하거나 그랬는데. 네, 항상 이렇게 되게 수식어가 많이 붙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저번에는 못 나왔는데 그렇죠. 이번에 어떻게 나왔네요. 그랬는데 이제 그럴 걱정 없이. 그렇지, 네. 일부. 그럴 걱정 없이. 나는 역시. 네, 많은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정을 쟁취한 김연희 기자의 동기라고 하네요. 네.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조용하고 그리고 강하고 부드러운 촌철살인 정치팀의 법잘알 이상원 기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인 이상원입니다. 이 법잘알이라고 하면 법을 잘하는 기자.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왜 이수식어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수식어는 왜요? 법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이수식어는 다 그 마타리가 쓰는 거라 자기가 평소에 느꼈던 거. 근데 굉장히 조용한 듯 강하고 부드러운이 아니라 부끄러운 듯. 이거였네요. 촌철살인. 부끄러운 것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아주 그 두 분이 이렇게 동기잖아요. 예. 네, 김연희 기자를 동기 기자로 딱 경쟁자로서 왔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키가 크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요? 쟤는 키만 크지. 아니요, 그건 아니고. 떨어질 것 같다. 말했고. 이상원 기자를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이 친구가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었나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네. 동기 사랑이 나라 사랑이라는 말은 옛말이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인에 실린 이제 기사를 기자들이 직접 추천했는데요. 먼저 이상원 기자가 어떤 뉴스를 준비했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지난주 목요일에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고인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용 부회장한테 아무래도 조금 요즘 시국도 시국이고 그렇죠. 여러모로 조금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 위주로 기사를 조금 맞습니다. 왜냐면 두 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에 대한 형량은 이렇게 사실 이미 대충 감은 잡지만 이재용 전 이재용 전 큰일 났네 벌써 마치 이재용 부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다시 들어가느냐 아니냐 이걸 놓고 이제 관심 많았죠. 그렇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는 다 수감돼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은 수감됐다가 2심에서 이제 집행유예가 돼가지고 나와 있는 상태니까요. 네, 8월 29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좀 조목조목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간단하게 세 사람 다 잠깐만 짚어보면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세 피고인 모두에 대해서 일단 파기환송 선고를 내렸어요, 대법원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원심이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할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았다. 이 이유였고, 그러니까 일종의 좀 형식상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최순실 씨는 원심과 달리 일부 행위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인데, 이재용 부회장은 조금 원심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조금 집행유예가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혐의점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많이 내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특검의 손을 조금 들어준 듯한 그런 파기환송심이었다라고, 파기환송 선고였다라고 할 법하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서 이제 지난 2월에 항소심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낮은 형량을 이제 선고받아서 논란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번 선고는 어떤 이유로 이 항소심을 파기환송했을까? 어떤 면에서는 좀 당연한 결과라고도 보기도 하는데. 파기환송이라는 용어 자체도 좀 낯선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법잘알. 법잘알. 그래서 이런 거는 준비 안 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또. 법대 출신이니까. 예.
일단 얘기해 주시죠. 네, 파기환송이라는 거는 대법원 어이가 없다는 듯이 얘기하냐. 너 두고 보자. 막 이러면서. 네. 대법원에서 원심의 어떤 잘못이 선고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다시 파기환송 심으로 돌아가서 네. 고등법원에서 새로 한번 봐라. 다시 결정을 해라라고 넘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이게 형식적인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최순실 이재용처럼 내용상의 어떤 그러니까 법리에 오류가 있다, 법리 해석에 오류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뭐 뭉뚱그려 말하자면 원심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한번 가서 재검토해라.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재용 부회장 건으로 돌아가서 어떤 이유로 이제 이 항소심을 파기환송했을까 좀 취재하면서. 대법원이 판결문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첫 번째에 대해서는 그 제3자 뇌물죄, 그리고 횡령죄, 범죄수익 은닉죄. 이 세 가지 사항 다 원심에서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는 일부만 유죄가 인정이 되거나 무죄가 인정이 되거나 그랬어요. 이게 각 조목 한번 따져보면은 제3자 뇌물이란 거는 삼성전자에서 최순실 모녀에게 그 승마 지원한 거, 이른바 말세필. 이 부분하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얼마 후원한 것. 요게 제3자 뇌물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뇌물 액수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은. 이 과정에서 삼성 계열사 자금을 쓴 것. 그러니까 이재용 뭐 본인이 자기 사재를 털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삼성 계열사 자금을 썼다라는 게 횡령에 해당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양자가 삼성전자하고 최순실이 이게 마치 정상적인 용역 계약인 것처럼, 그러니까 삼성 어떤 그 승마단을 후원하는 것처럼 가장한 그런 게 범죄 수익 은닉이죠. 그래서 그렇군요. 다 조금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상원 기자가 얘기하니까 판사님이 판결을 대죠. 목소리에도 굉장히 신뢰감이 있고 부끄럽지만 않으면 딱 판사인데 지금. 네,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죄 이런 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죄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혐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추가적인 어떤 사실을 밝혀라라고 해서 파기환송이 된 거죠. 근데 이런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이제 이번에 재판부에서 확인한 사실이 있잖아요. 그게 말소유권이라고 하던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소유권이 뭐 여러 언론에서도 그렇고 회자가 많이 되고 있긴 한데 원심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하면 말소유권이 삼성전자에서 그 최순실 모녀에게 넘어갔다라는 요거를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게 있다 내지는 그냥 뭐 그러니까 이른바 좀 복잡하긴 한데 법률가가 빌려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용 수익을 가져다 준 거지 말을 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뇌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처분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전된 게 맞다. 즉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을 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에서 횡령죄, 이 과정에서 범죄 수익 은닉죄니까 다 연쇄적으로 이렇게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말 우리가 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번 오히려 선거가 좀 애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심과 2심에 이어서 이제 대법원 선고에서도 삼성의 이제 승계 작업이라는 용어가 나왔다는 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승계 작업은 아까 말소유권 부분이 승마지원 관련하고 연관이 있다면은 이 승계 작업 부분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전자 그 이재용 부회장의 2015년 7월 독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5년 7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하고 독대를 하고 그 다음에 10월 그러니까 날짜 확인해봐야 되는데 10월 정도에 이게 후원금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어떤 뭐 사주를 받았는지 어쨌는지 이재용 씨에게 독대 자리에서 여기에 후원 좀 해라 라고 요구를 했을 때에 이재용 내지는 삼성그룹에서는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것을 바라고 후원을 했느냐. 그렇죠. 일종의 뇌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이거는 그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 네, 장시호 씨가 이제 만든 재단이잖아요. 여기에 삼성이 뇌물을 주면서 그럼 삼성은 대가로 무엇을 받을 것인가 그 부분이 이제 승계 작업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승계 작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 원심에서는 항소심에서는 이게 되게 애매한 개념이라 가지고 제3자 뇌물죄의 경우에는 양자가 그러니까 제가 김현희 기자한테 뭐 뭔가를 그러니까 원한다라고 하려면은 그 뭔가가 뭔지에 대해서 두 사람 사이에 공감이 확실하게 형성이 돼 있어야 그렇죠. 된다라는 게 원심의 결정이었어요. 굉장히 명확하게 정의돼야 되고 네. 둘 다 명시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되고. 근데 대법원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했죠. 이거는 법리를 오해한 거다. 제3자 뇌물죄에서 뭐라고 했냐면 정확하게 그 부정적 청탁의 내용과 그에 대한 인식은 원래 미필적인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내용? 어떤 얘기일까요? 조금 더 쉽게 법자랄로서 이제 설명을 해준다면 승계 작업이 뭔지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사실 승계 작업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생각은 있잖아요. 네.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됐고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를 하려고 하고 그걸 위해서 뭐 삼성 계열사의 뭐 지분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죠. 하려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라는 네, 개념이 뭐 삼바 이야기도 일반인의 상식 네. 사이에서는 있지만은 그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해서 가령 뭐 주식을 뭐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해달라라고 명시적으로 한 거는 없다는 거죠. 그게 1심하고 2심 둘 다 인정을 안 했어요. 1심에서는 이 승계 작업이라는 개념은 인정을 했는데도 이런 그러니까 내가 16억 낼 테니까 여기 장시호 여기 재단에다 16억 낼 테니까 이거 하게 해주세요라고 한 적은 없다라는 거죠. 말을 한 적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그래도 이제 그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있다라고 그렇죠. 한 거죠. 그렇죠. 그 이성원 기자가 괜히 김현희에게 밥을 사주겠냐. 나중에 국장 선거가 있을 때 날 좀 밀어라. 자기 뽑지 말라고 거지. 자기 뽑지 말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이성원 기자는. 오늘도 또 나오네요, 국장이. 네, 어쨌건. 자, 그러면 이제 2심 전 재판을 좀 이렇게 하나하나 좀 돌아보면 2심은 이제 안정보험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에서는 이 안정보험 수첩에 나온 이런 정황들을 인정한 건가요? 안정보험 수첩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인정을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증거 능력을 인정을 안 했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그 독대 부분에서 그러니까 안종범 경제수석이 뭐 독대 자리에서 이러이러한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라든지 뭐 어떤 내용을 적었든 간에 그게 그 제3자인 이재용 부회장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실제로 어떤 얘기가 오갔다를 증명하는 증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희도 이제 안종범 수첩을 입수를 해가지고 저희가 단독 보도를 대대적으로 했었는데 그때 수첩에 보면은 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그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했을 당시에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그걸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러준 걸 받아 적은 그런 메모들이 나오거든요. 그분이 기록을 다 꼼꼼하게 했었잖아요. 네. 정말 굉장한 사료를 남기셨는데 근데 그 부분은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니까 어쨌든 듣고 쓴 거라 가지고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다만 뭐 2심하고 약간 달라진 거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뭐라고 말했느냐에 대해서는 지시사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종범 그 수석이 적은 게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걸 뭐 창작을 했을 리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군요.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이 그럼 이제 어느 정도 형을 받을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촉매가 이게 사실 이 얘기하려고 우리가 쭉 지금 밑밥을 깐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뭐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2심보다 확실히 늘어난다라는 거는 뭐 부정을 할 수가 없군요. 이거는 뭐 기속력이 인정이 되는 거니까 대법원의 어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네. 이거는 무조건 확정이고요.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를 한번 뭐 상상 내지 유추를 해보면은 일단 특검에서 공소한 것 중에 제일 중형에 해당하는 거는 재산 국외 도피예요.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뭐 계좌로 이렇게 그렇죠. 그 부분인데 대법원은 이거는 인정을 안 했어요. 2심에서도 그랬고 대법원도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인정될 여지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연쇄적인 어떤 핵심, 뭐 뇌물, 제3자 뇌물하고 횡령하고 범죄 수익 은닉하고는 네. 다 연쇄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말소유권을 인정한 이상 요 세 개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 그렇게 봤을 때는 횡령 액수를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늘었잖아요. 예. 36억에서 지금 50억. 80억 이상으로 늘었거든요. 80억으로 늘었죠. 예. 네네네. 그래서 80억, 50억까지 인정하면서. 네네. 50억 이상이 만약에 다 인정이 파기환송심에서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횡령액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와,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셨거든요, 근래. 그렇죠. 네, 예. 막 일정 공유하면서. 그래서 뭐 삼성바이오 관련한 뭐 그런 수사 과정도 그렇고, 네. 뭐 일본 관련한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관심사가 아무래도 제일 집중이 되는 인물이 그렇군요. 지금 이재용 피고인이 아닐까, 3명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참 그래도 하여간 이번에 대법원의 그 선고는 좀 의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예. 네. 사실 그 재판이 여러 번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뭐가 달라지는지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네. 그 저기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가지고 1심, 2심, 그 다음에 대법원 선고까지 어떤 네. 점들이 달라졌고 어떤 점들이 주요하게 판단이 됐는지를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번 몇 호죠? 625호 네. 참고하시면은 그래요? 좀 더 쉽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호 기자가 또 꼼꼼히 취재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 이제 이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할 수 없지만 기사를 보면서 네. 좀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뭇 이재용 부회장님 사진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 사진 굉장히 어둡고 사진도 참 이렇게 사진에서 벌써 이렇게 선거 이후에 이분의 마음이 좀 드러나는 것 같은 생각이 또 드네요. 이번 호 기사 또 좀 잘 살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훈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